검푸른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 최전방의 산 줄기 위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시야를 하얗게 가렸고, 거친 바람은 산맥을 타고 넘어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버린 밤. 제구초소로 향하는 진흙투성이의 비탈길을 한 남자가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남자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겉보기에 그의 체구는 거센 비바람을 견디기에는 지나치게 위태로워 보였다. 남자의 이름은 이진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의 최연소 소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위엄을 찾아보기란 불가능했다. 물을 잔뜩 머금은 낡은 야상 점퍼는 그의 마른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얻은 육체의 상처들은 옷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그는 또래보다 훨씬 야위고 병약한 인상을 풍겼다. 이진우가 초소 정문의 차당이 앞에 멈춰 섰을 때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2명의 병사는 졸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총을 고쳐 잡았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암구호를 대고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병사들의 눈에 비친 이진우의 행사액은 수상한 거수자라기보다는 길을 잃은 등산객이나 노숙자에 가까웠다. 초소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이진우의 전신을 비추자 그는 눈부심에 잠시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시선만은 흔들림 없이 병사들의 눈을 직시했다. 누구요 민간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어서니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폭우 속에서 근무를 서느라 잔뜩 독이 오른 병사에게 비에 젖은 생쥐 꼴을 한 남자의 등장은 귀찮은 일거리에 불과했다. 이진우는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산을 내려가기가 위험하네. 잠시 비를 피하고 통신을 좀 빌릴 수 있겠나.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힘든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상병은 그 위압감을 감지하지 못한 채 코웃음을 쳤다. 군사보안구역에 민간인을 들이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었고, 무엇보다 오늘 당직 사관인 박성훈 대령의 기분이 최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여기가 무슨 대피소인 줄 아십니까?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꺼지란 말입니다. 상병이 위협적으로 총구를 내밀며 다가오자 이진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초소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초소 상황실 안은 밖의 험악한 날씨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최신식 난방 시설이 돌아가는 실내는 훈훈했고, 테이블 위에는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양주병들과 기름진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다리를 꼬고 앉은 박성훈 대령이 있었다. 그는 전방 부대로 좌천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매일 밤 술로 울분을 달래고 있었고, 부하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박 대령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오만이 가득했다. 대령님, 정문에 웬 미친놈이 하나 왔답니다.
상황병이 조심스럽게 보고하자 박성훈은 마시던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나는 날카로운 소리에 주변 장교들이 움찔했다. 미친놈 비가 오니까 별 잡것들이 다 꼬이는구만. 내쫓아. 아니, 잠깐. 박성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지루하던 채 잘 걸렸다는 표정이었다. 심심한데 잘 됐네. 간첩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안으로 끌고 들어와 봐. 그의 명령은 법이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잠시 후 2명의 병사에게 양팔을 잡힌 채 이진우가 상황실로 들어섰다.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바닥을 적시자 박성훈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드러난 이진우의 모습은 더욱 볼품없어 보였다. 깡마른 체구는 헐렁한 옷 안에서 겉도는 듯했고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박성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마치 더러운 벌레를 관찰하듯 이진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뭐야? 이건 산에서 나무를 캐다 굴러떨어지기라도 했나? 박성훈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의 장교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이진우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술병, 흐트러진 군복, 경계 근무 수칙이 적힌 모드판 위에 낙서처럼 휘갈겨진 내기 점수들, 대한민국 국군의 최전방을 지키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든 타락의 현장이었다. 이진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으나 취한 박성훈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민간인이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하려 한 목적이 뭐냐? 박성훈이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이진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침입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 규율이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군요. 대령.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상황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감히 일개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제 발로 서 있기도 힘겨워 보이는 약자가 감히 대령에게 훈계를 하다니. 박성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박성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진우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술 냄새가 확 풍겼지만 이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박성훈은 이진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그의 앙상한 쇄골이 손에 잡히자 기가 차다는 듯 허수음을 터뜨렸다. 하, 이 새끼 봐라. 뼈밖에 없는 주제에 주둥이는 살았네. 그는 이진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야, 너 같은 놈은 군대에 오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탈영할 놈이야.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이진우는 박성훈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받아내며 생각했다. 이 자는 군인이 아니다. 그저 제복을 입은 양아치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 신분을 밝혀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썩어빠진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이 오만한 대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진우는 707 부대원들에게 항상 가르쳤던 인내심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런 뼈다귀만 남은 새끼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밥은 먹고 다니냐. 박성훈은 이진우의 침묵을 공포로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부하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소리쳤다. 야, 봐라. 이따위로 비실비실한 놈이 훈계질이라니. 세상 말세 아니냐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놈이. 그는 뼈다귀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이진우의 신체적 특징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것은 이진우가 조국을 위해 바친 헌신의 흔적이었으나 박성훈의 눈에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군인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에 있습니다. 이진우가 나직하게 반박했다. 그 순간 박성훈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에 이성을 잃은 그는 마시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 개자식 어디서 설교야. 정신 내놈의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내가 오늘 제대로 고쳐주지. 박성훈은 씩씩거리며 허리춤에 손을 올렸다. 폭력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자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박성훈은 상황병에게 손짓하며 소름 끼치는 명령을 내렸다. 야, 이 새끼 당장 끌고 나가. 그냥 내보내지 말고 저 밖에 국기 계양대에 묶어놔. 비 좀 맞으면서 정신 차리게. 그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가혹 행위였지만 누구도 감히 대령의 명령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병사들은 주저하면서도 이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순순히 그들의 손길에 이끌려 나가며 박성훈의 얼굴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다시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끌려 나온 이진우는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어 들었다. 병사들은 그를 국기 계양대 기둥으로 밀어붙이고 준비해온 플라스틱 수갑으로 그의 손목을 기둥에 결박했다. 차가운 금속 기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고 빗줄기는 사정없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병사 중 한 명이 죄책감을 느꼈는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진우는 젖은 눈으로 병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다.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이진우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모습이 번쩍이며 드러났다. 묶여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과거 작전 중에 입은 어깨와 무릎의 만성적인 통증이 습기 찬 날씨 때문에 도져오기 시작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은 그에게 익숙한 친구와도 같았다. 그는 고통을 호흡으로 다스리며 흐트러진 정신을 집중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실 문이 열리고 박성훈이 우산을 쓴 채 밖으로 나왔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를 맞고 있는 이진우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보았다. 어때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뼈다귀 새끼야. 박성훈은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초소 안에서 절대적이라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다. 눈앞에 남자가 춥고 배고픔에 떨며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평소에 즐기는 사디즘적인 유희였다. 하지만 이진우는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박성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오히려 깊은 심연처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대령, 당신은 오늘 실수한 겁니다. 아주 큰 실수를. 이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게 박성훈의 귓가에 꽂혔다. 박성훈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뭐라고 이 새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박성훈은 성큼성큼 다가와 이진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실수 내가 천만에. 여기는 내 왕국이야. 쥐새끼 한 마리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지. 네가 뼈만 남은 시체가 되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다. 오늘 밤 내 놈이 얼마나 버티는지 내기라도 할까. 아, 그러고 보니 내 놈 몸뚱아리는 땔감으로도 못 쓰겠군. 너무 말라서 말이야. 그는 끝까지 이진우의 외모를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들었다. 그때 이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의 판사가 죄인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연민이었다. 내 몸이 마른 것은 내 부하들을 대신해 흘린 피 때문이고 내 뼈가 앙상한 것은 조국을 지탱하느라 닳아버린 탓이다. 이진우가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너 같은 기생충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겠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가짜 군인. 그의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박성훈의 가슴을 때렸다. 격분한 박성훈이 이진우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 갑자기 초소의 통신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터폰을 통해 상황병에 떨리는 보고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대령님, 상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현재 707 특임대 지휘관이 실종 상태라며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훈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이진우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폭풍 우 치는 밤. 진정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진우의 전신을 때리고 있었다. 손목을 옥죄는 플라스틱 수갑은 살을 파고들었고 장시간 부동 자세로 인해 굳어버린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박성훈이 당황하며 상황실로 사라진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707 지휘관 실종. 그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바로 이 썩어빠진 부대에 민낯을 낱낱이 파악하는 것. 그는 어둠 속에서 감각을 곤두세웠다. 빗소리 사이로 초소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규정을 어기고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병사들의 웃음소리. 경계 근무를 서야 할 초병들이 구석에 모여 나누는 잡담. 그리고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짐을 옮기는 둔탁한 소리까지.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규율은 무너졌고 기강은 땅에 떨어졌으며 오로지 박성훈이라는 폭군이 지배하는 무법지대였다. 이진우의 가슴 속에서 서늘한 분노가 일렁였다. 이봐요, 아저씨. 괜찮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우산을 쓴 병사 하나가 다가왔다. 아까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던 그 상병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몰래 주머니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내 이진우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하지만 수갑 때문에 이진우는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상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초콜릿 껍질을 까서 이진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드세요. 대령님 나오시기 전에 빨리요.
앳된 얼굴의 병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양심이라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진우는 초콜릿을 받아먹는 대신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뭔가? 상병. 병사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했다. 김민석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이진우는 비에 젖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김민석 상병. 자네는 왜 여기 있는가? 왜 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고 있지? 김 상병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대령님, 눈 밖에 나면 영창을 가거나 더 험한 꼴을 당하니까요. 여기선 대령님이 법입니다. 체념 섞인 목소리였다. 법이라 이진우가 씁쓸하게 되뇌었다. 잘못된 법을 따르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다. 김상병.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지금의 친절은 기억해두지. 김상병은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전율을 느꼈다. 평범한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성훈이 다시 튀어나왔다. 야, 너 거기서 뭐 해? 그 새끼랑 노닥거릴 시간 있으면 가서 순찰이나 돌아. 김상병은 화들짝 놀라며 후다닥 도망쳤다. 박성훈은 씩씩거리며 이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신경질적이었다. 707 지휘관 실종 소식에 찜찜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저 술 기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다. 재수 없는 놈. 내 놈이 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박성훈은 이진우의 정강이를 군화 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격통이 밀려왔지만 이진우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독한 놈. 박성훈은 이진우의 반응이 없자 더욱 약이 올랐다. 그는 이진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야, 뼈다귀.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아까 그 실종됐다는 지휘관 말이야.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수상한 놈 못 봤냐? 박성훈의 질문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역설적이었다. 그 실종된 지휘관이 바로 눈앞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채 그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이진우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차갑게 웃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대령. 당신이 찾는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진우의 도발적인 대답에 박성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수수께끼 놀이하자는 거야. 박성훈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다 멈칫했다. 비에 젖은 이진우의 옷깃 사이로 기이한 흉터 자국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총상, 자상, 화상,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흉터들이었다. 박성훈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이놈, 그냥 노숙자가 아닌가.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찰나의 직감을 묵살해버렸다. 깡패짓이라도 하다 다쳤나 보지. 더러운 몸뚱아리하고는.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이진우를 비하했다. 잘 들어. 오늘 밤 707 놈들이 들이닥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놈은 여기서 죽은 듯이 있어. 괜히 헛소리해서 내 심기 건드리지 말고. 박성훈은 으름장을 놓으며 다시 상황실로 들어가 버렸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저천증이 오기 직전이었지만 특수 훈련으로 단련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초소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정문의 위치, 병력 배치, 사각지대, 그리고 아까 들었던 창고의 위치까지. 탈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했다. 저조잡한 플라스틱 수갑 따위는 그에게 장난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까의 김상병이 아니었다. 좀 더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이진우는 눈을 뜨지 않은 채 호흡을 죽였다. 누군가가 그의 뒤로 다가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소매치기 아니, 이 산골짜기 부대 안에서 그럴 리는 없었다. 그 손길은 이진우의 젖은 야상 안쪽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용물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플라스틱 카드가 부딪히는 소리, 헤어웍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다. 지갑을 뒤지던 병사가 무언가를 보고 경악한 것이다. 그것은 이진우의 군 신분증이었다. 소장 이진우 제17007 특수임무단장. 병사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너무 놀라서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다가 황급히 다시 쥐었다. 이진우는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한 중사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박성훈의 측근으로 보이던, 눈치가 빨라 보이던 부사관이었다. 자, 자네는? 중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 비를 맞으며 묶여있는 이 뼈다귀 같은 남자가 정훈이 찾아 헤매는 그 전설적인 지휘관이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중사의 뇌가 정지해버린 듯 했다. 이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용히 해, 중사.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중사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다. 상황을 깨닫고 엉거주춤 멈춰 섰다. 에휴, 어떻게 장군님께서 이런 꼴로? 중사는 울상에 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 대령님이 아시면, 아니, 박 대령님이 장군님을 이렇게. 중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렸다. 대령이 소장에게, 그것도 7207 단장에게 이런 하극상을 저질렀다니,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군법 회의. 아니, 그 이상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들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선택해라. 중사. 이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박성훈에게 달려가서 보고하고 나를 죽여 입을 막으려 시도할 텐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서 내 지시를 따를 텐가. 이진우는 중사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이 부대에 아직 썩지 않은 양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 중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박성훈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군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편 상황실 안에서는 박성훈이 초조하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예, 장군님. 접니다. 박성훈. 아, 별일 없습니다. 그냥 비가 좀 와서, 네,
707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에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성훈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상부, 즉 그가 뒷배로 믿고 있는 국방부의 김 중장으로부터의 경고 전화였다. 707 부대가 실제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였다. 젠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박성훈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다시 술잔을 들었다. 그때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중사의 모습이 보였다. 아까 이진우의 신분을 확인했던 그 중사였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 중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성훈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뭐야, 그 거지가 죽기라도 했어. 아님 도망쳤냐. 중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진우의 서늘한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선택해라. 중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게 아닙니다. 저자의 소지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군용 암호표 같은 게 나왔습니다. 중사는 이진우의 지시대로 거짓 보고를 했다. 시간을 벌고 박성훈의 의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박성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암호표 간첩이 맞았구만. 네, 그럴 줄 알았어. 박성훈은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가혹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잘했어. 초회 중사 당장 그놈 소지품 다 가져와. 내가 직접 확인한다. 박성훈은 흥분하며 권총을 챙겨 들었다. 감히 내 구역에 간첩질을 하러 와? 오늘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박성훈은 살기 등등한 표정으로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빗속에 묶여있던 이진우는 상황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박성훈이 권총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최 중사가 뒤따라 나오며 이진우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지시대로 했습니다. 라는 신호였다. 이진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판은 깔렸다. 박성훈은 자신의 무덤을 파기 위해 제 발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진우의 손목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며 플라스틱 수갑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야, 이 간첩 새끼야. 내 놈 주머니에서 나온 게 뭐냐. 박성훈이 이진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비가 그친 밤하늘 아래 차가운 금속성의 총구가 이진우의 이마에 닿았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이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다. 마치 날뛰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평온함이었다. 간첩이라. 당신의 상상력은 빈곤하기 짝이 없군. 박대령. 이 새끼가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를. 박성훈이 반가쇠에 손가락을 걸려는 순간 멀리서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처음에는 작았지만 순식간에 공기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초소 상공을 대낮처럼 밝혔다. 박성훈은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뭐야 저건? 그것은 공격 헬기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최소 3대 이상의 블랙호크 헬기가 초소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헬기의 측면에는 선명한 마크가 찍혀 있었다. 백호 바이후, 제707 특수임무단의 상징이었다. 강한 하강풍이 초소를 강타하며 흙먼지와 빗물을 날려보냈다. 박성훈은 바람에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7207 여기가 어디라고 7097이 나타나 이진우는 그 혼란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정확히 이진우를 비추었다. 마치 무대의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처럼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는 707 특임대 제9초소. 전 병력은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라. 불응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사살한다. 박성훈은 얼어붙었다. 자신의 권총과 하늘을 뒤덮은 헬기, 그리고 눈앞에 묶여있는 뼈다귀 같은 남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극심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이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박성훈에게 똑똑히 들렸다. 내가 말했지.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이진우는 힘을 주어 양팔을 벌렸다. 투둑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수갑이 끊어져 나갔다. 빗물에 젖은 그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자유가 된 이진우는 손목을 가볍게 돌리며 넋이 나간 박성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지축을 울리는 헬기의 굉음 속에서 박성훈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했다. 끊어진 플라스틱 수갑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뼈다귀 같던 남자는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거대한 기운을 뿜어내며 서 있었다. 빗물에 젖어 착 달라붙은 옷 위로 드러난 근육의 움직임은 맹수의 그것처럼 부드럽고도 위협적이었다. 박성훈의 손에 들린 권총은 이제 장난감처럼 무력해 보였다. 이게 무슨? 707이 왜? 박성훈은 뒷걸음질치며 횡설수설했다. 하늘을 뒤덮은 헬기들은 단순한 위협용이 아니었다. 레페를 타고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완전 무장한 707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귀신 같은 솜씨로 초소의 주요 지점을 장악해 들어갔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총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전원 무장 해제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대원들의 외침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훈의 부하들은 우왕좌왕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상황실에서 뛰쳐나온 장교들은 707 대원들의 총구 앞에서 얼어붙었다. 초의 중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재빨리 바닥에 엎드려 투항 자세를 취했다. 박성훈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이 미친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난 대령이야. 이 지역 작전 통제권은 나한테 있다고. 그는 악을 쓰며 권총을 허공에 휘둘렀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때 이진우가 박성훈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작전 통제권 이진우가 차갑게 되물었다. 자네는 그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박 대령,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운 순간 자네는 이미 지휘관이 아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헬기 소음을 뚫고 박성훈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박성훈은 이성을 잃고 이진우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힘을 주는 찰나였다. 바바스!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이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성훈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악!
박성훈의 비명과 함께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박성훈은 무릎을 꿇었다. 이진우는 그대로 박성훈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이 정도 반응 속도로는 내 부대원들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진우는 박성훈의 귓가에 싸늘하게 속삭였다. 그의 악력은 앙상한 외모와는 정반대로 강철 같았다. 박성훈은 바둥거렸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레페를 타고 내려온 7907 부팀장이 이진우에게 달려왔다. 단장님 무사하십니까? 부팀장은 이진우를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붙였다. 주변의 모든 대원들도 일제히 경례를 했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초소를 뒤흔들었다. 박성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단장님, 이 거지가 7207 단장이라고. 이진우는 한 손으로 박성훈을 누른 채 다른 손으로 경례를 받았다. 늦었군. 김소령. 그의 말투는 여상했지만 부하들을 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스쳤다. 죄송합니다. 기상 악화로 접근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초소 내 전 병력을 제압 완료했습니다. 김소령이 보고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성훈을 김소령에게 넘겼다. 이 자를 구금해. 그리고 이 부대 내의 모든 문서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도록 단 하나도 놓쳐선 안 된다. 김소령은 박성훈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박성훈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거 놔. 이거 불법이야. 감찰 헌병 불러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김 중장님이 내 뒤에 있다고. 그는 최후의 보루인 김 중장의 이름을 팔며 발악했다. 이진우는 피식 웃었다. 김 중장이라 그 양반도 곧 자네와 같은 처지가 될 걸세. 아니, 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지. 이진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젖은 신분증을 꺼내 박성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똑바로 봐라. 네가 뼈다귀라고 불렀던 사람의 진짜 이름을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소장 이진우라는 글자. 박성훈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튀어나올 듯 커졌다. 707의 전설, 최연소 소장, 귀신 잡는 이진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박성훈은 김소령의 손에 매달린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박성훈은 중얼거렸다. 자신의 오만이 초래한 파국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진우는 상황실로 들어갔다. 난장판이 된 술판과 여기저기 널려있는 도박 장부들. 이것들이 바로 이 부대의 썩은 민낯이었다. 이진우는 젖은 야상을 벗고 김소령이 건네준 건조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다. 그의 상반신에 드러난 수많은 흉터들이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기록이었다. 주변에 있던 포로가 된 장교들은 그 흉터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저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런 몸에서 어떻게 그런 괴물 같은 힘이 나오는 것일까?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이진우에게 꽂혔다. 김소령, 통신 연결해.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으로. 이진우가 명령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령은 즉시 위성 전화기를 연결했다. 이진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이진우입니다. 구초소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곳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뜻대로 하게 정원을 위임하겠네. 이진우는 전화를 끊고 최중사를 불렀다. 최중사? 앞으로 나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최중사가 벌벌 떨며 걸어 나왔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였다. 고개 들어. 이진우가 말했다. 자네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일말의 양심, 그리고 내 신분증을 보고도 묵인해준 그 판단력은 참작해주지. 최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대신 조건이 있다. 이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성훈이 이 초소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 자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진술해라. 단 하나의 거짓도 있어선 안 된다. 이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장부의 위치, 밀수 루트, 상납, 고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중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멈췄지만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의 따뜻한 집무실에 앉아있을 그 부패한 별들을 향해 뼈다귀가 보내는 경고장이 날아갈 차례였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차량 행렬이 초소로 접근하고 있었다. 헌병대의 차량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헌병대가 아니었다. 차량의 문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마크가 선명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군. 이진우는 중얼거렸다. 김 중장이 보낸 손길일까? 아니면 장관이 보낸 지원군일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사내. 그는 군인이 아닌 민간 검찰 쪽 사람으로 보였다. 사내는 707 대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이진우에게 다가왔다. 이진우 소장님 되십니까? 중앙지검 특수부 강민철 검사입니다. 사내는 명함을 내밀었다. 이진우는 명함을 받지 않고 사내를 빤히 바라보았다. 군사지역의 검찰이 무슨 일로 오셨소? 강 검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박성훈 대령 건 때문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꽤 오랫동안 내사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소장님이 선수를 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사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지? 이진우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뒷배가 든든하신 분이라. 강 검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군요. 현행범으로 체포하셨으니 저희와 공조하시죠. 김 중장까지 잡으려면 군 검찰만으로는 힘들 겁니다. 이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간 검찰의 개입은 양날의 검이었다. 하지만 김 중장 같은 거물을 잡으려면 외부의 힘도 필요했다. 좋소. 하지만 주도권은 내가 쥔다. 내 방식에 토달지 마시오. 이진우가 못 박았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숟가락만 얹겠습니다. 강 검사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시각? 박성훈은 임시 유치장에 갇혀 벽을 들이받고 있었다. 전화기 좀 줘.
김 중장님께 전화해야 한다고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보초를 선 707 대원은 묵묵부답이었다. 박성훈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진우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났는지, 왜 하필 오늘인지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공포였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김 중장님이 날 버릴 리 없어? 박성훈은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 자신이 가진 패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 패가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이진우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보였다. 이제 시작이다. 박성훈,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놈들까지.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낸다. 이진우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철 검사와의 짧은 대면 후 이진우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성훈을 잡아넣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몸통, 국방부의 실세, 김태식 중장이었다. 김 중장은 군수 비리와 인사 청탁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오랫동안 군 내부의 암적인 존재로 군림해왔다. 박성훈은 그저 김 중장의 수많은 돈줄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단장님, 압수수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김소령이 보고했다.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단순히 부대 물품을 빼돌린 수준이 아닙니다. 민간업자와 결탁하여 군용 유류를 대량으로 밀반출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소령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마약입니다. 초소창고 깊숙한 곳에서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방 초소를 마약 밀수 루트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군부대가 마약 카르텔의 통로로 쓰이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선 국가 안보에 대한 반역 행위였다. 박성훈, 이 미친 새끼. 이진우는 이를 갈았다. 단순히 썩은 줄 알았더니 아예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때 유치장에서 박성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김태식 중장님이 내 뒤에 있다고 지금이라도 날 풀어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유치장으로 향했다. 철창 너머로 박성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보군, 박 대령. 이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이진우 내놈이 감히 날 이렇게 대우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김 중장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 박성훈은 철창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김 중장, 그 사람이 자네를 구해줄 거라고 믿나 보지. 이진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자네가 여기서 마약 밀수까지 했다는 걸 그 양반이 알면 과연 자네를 구할까? 아니면 입막음을 위해 죽이려 들까? 박성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약이라니 무슨 소리야.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 자네 몰래 들어온 건가? 아니면 자네가 직접 들여온 건가? 이진우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증거 사진들을 박성훈에게 보여주었다.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들이 박스 가득 들어있는 사진이었다.
이건 박성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유류 횡령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난 몰라. 이건 모르는 일이야. 최중사 놈이 꾸민 일이야. 그는 다급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조의 중사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대령, 자네가 직접 지시했다는 녹취록까지 있더군. 이진우는 거짓말을 했다. 최 중사는 아직 마약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우의 심리전은 박성훈의 멘탈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난 그냥 기름만 좀 빼돌리라고 했지. 마약은? 의학. 박성훈은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기름만 좀 빼돌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죄다. 하지만 마약은 차원이 다르지. 자네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게 될 거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겠군. 이진우는 무심하게 쐐기를 박았다. 박성훈은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 소장, 나 좀 도와줘. 내가 다 불게. 김 중장이랑 거래한 내역, 상납 장부 위치 다 알려줄게. 제발 마약만은? 이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박성훈은 겁쟁이였다. 조금만 찔러도 술술 불어대는 꼴이 우스웠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을 유지했다.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김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해. 내가 시키는 대로 말만 잘하면 정상 참작을 고려해 보겠다. 박성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는 김소령에게 눈짓했고 김소령은 박성훈에게 압수한 스마트폰을 건넸다. 박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김태식 중장의 목소리였다. 잠이 덜 깬 듯 짜증 섞인 말투였다. 중장님, 접니다. 성훈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박성훈은 이진우의 눈치를 보며 말을 더듬었다. 급한 일, 또 사고 쳤냐?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게 아니라 707 이진우 소장이 여길 들이닥쳤습니다. 제 비리 장부를 다 압수해 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김 중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뭐라고? 이진우가 거기에 왜 가? 그리고 장부를 뺏겨. 너 미쳤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중장님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저뿐만 아니라 중장님까지 위험해집니다. 박성훈은 이진우가 써준 대본대로 읊었다. 이 멍청한 놈.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목을 걸 것 같아. 김 중장은 불같이 화를 냈다. 내 이름 거론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너 혼자 덮었어. 알았어. 나랑 엮이면 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믿었던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중장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중장님께 바친 돈이 얼만데. 닥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뚜! 전화가 끊겼다. 박성훈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이 개자식.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이진우는 스마트폰을 주워 들었다.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김 중장이 박성훈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정황이 명백히 담겼다. 들었나? 이게 자네가 모시던 주인의 본 모습이다. 이진우가 말했다. 박성훈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우억, 내가 속았어. 이진우는 박성훈을 내버려 두고 유치장을 나왔다. 이제 김 중장을 잡을 명분은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김 중장은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하, 관리 소홀 정도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다.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강민철 검사가 다가왔다. 통화 내용 들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군요. 예상했단 말이요. 김태식 중장. 저희가 도청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차 없이 부하를 벌이더군요. 그래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요. 그럼 이번에도 힘들겠군.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강 검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박성훈 대령의 개인 금고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 재미있는 게 있더군요. 강 검사는 태블릿 PC를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박성훈이 꼼꼼하게 정리해둔 비밀 장부가 있었다. 날짜, 금액, 전달 방법, 그리고 수령인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 김 중장과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동영상 파일까지 있었다. 이 정도면 김 중장도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빼박 증거니까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걸로 김 중장을 압박할 수 있겠군.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해.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 대가는 더 혹독해야 한다. 이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김소령을 불렀다. 김소령. 지금 즉시 헬기 한 대 준비해. 그리고 방송국 기자들을 불러 모아. 내일 아침 뉴스에 대서특필 될 거다. 기자들 말씀입니까? 하지만 군 내부 비리를 언론에 공개하는 건 김소령이 우려를 표했다. 상관없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 국민들이 알아야 해. 우리가 지키는 이 나라 군대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진우의 결단에 김소령은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은 맑고 투명했다. 하지만 제9 초소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707 대원들은 증거물을 헬기에 싣느라 분주했고, 포승줄에 묶인 박성훈과 부하들은 헌병 차량에 태워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초소 옥상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가 지켜야 할 조국의 산하.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추악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김태식, 기다려라. 네가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마. 그때 옥상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다. 강민철 검사였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한 잔 하시죠. 밤새우느라 고생하셨는데. 강 검사가 커피를 건넸다. 고맙소. 이진우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소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강 검사가 물었다. 왜 굳이 직접 나서셨습니까? 그냥 저희에게 제보만 하셨어도 됐을 텐데 위험하게 혼자 잠입까지 하시고. 이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군인의 명예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오.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내 부하들이, 내 후배들이
이런 썩은 지휘관 밑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소. 역시 전설답군요. 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드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김 중장 라인이 꽤 깊거든요. 적이라? 이진우는 피식 웃었다. 내 평생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만났지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아군만큼 무서운 적은 없었소. 이번 기회에 그 내부의 적들을 소탕할 수 있다면 내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후회는 없소. 그의 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강 검사는 이 남자가 단순한 군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진정한 신념을 가진 전사였다. 저도 돕겠습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강 검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고맙소. 두 남자는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큰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될 것이다.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기자들을 태운 헬기였다. 이진우는 잔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쇼타임이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뼈다귀라 불리던 남자의 진짜 방역은 이제부터였다. 한편 국방부 청산의 김태식 중장의 집무실. 김 중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박성훈과의 통화 후 그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설마 박성훈 그 멍청한 놈이 다 불지는 않겠지 아니야. 그놈은 겁쟁이라서 내가 협박하면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는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때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 좀 보십시오. 김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다. 화면에는 속보 자막과 함께 이진우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장 이진우 소장. 전방부대의 대규모 비리 및 마약 밀수 적발. 배후에 고위급 장성 연루 의혹 제기. 김 중장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하고 떨어졌다. 이진우? 내 놈이 결국. 화면 속 이진우는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선격은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입은 자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김 중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저 뼈다귀 같은 후배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김 중장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저 이진우.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처리해야 할 놈이 하나 생겼다. 아주 성가신 놈이야.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하고 위험한 태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풍의 눈은 고요하지만 그 가장자리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 휘몰아친다. 이진우가 터뜨린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뉴스는 온종일 군 비리와 마약 밀수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자
거대한 권력 집단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웅크리는 소리였다. 서울로 복귀한 이진우는 곧바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민철 검사와 함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박성훈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장부와 최 중사의 진술서,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한 마약 증거물들은 모두 강 검사의 팀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알고 있었다. 국방부 내부에 김 중장의 끈앞풀이 얼마나 깔려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간 증거가 인멸되거나 자신이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소장님, 김태식 중장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강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저희 정보원에 따르면 김 중장이 사설 용역 업체를 접촉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호 목적이 아니라 뭔가 처리를 의뢰한 정황입니다. 예상했던 바요. 이진우는 담담하게 커피를 마셨다. 그는 잃을 게 너무 많아.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위인이지. 경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장님뿐만 아니라 증인인 초의 중사와 박성훈 대령도 위험합니다. 강 검사가 우려했다. 박성훈은 이미 헌병대 특별구금시설에 넣어뒀소. 거긴 김 중장의 손길이 닿기 힘들지. 문제는 초의 중사인데 내가 직접 데리고 있겠소. 이진우는 옆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초의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이진우가 지켜야 할 내부 고발자였다. 그날 밤 이진우는 최 중사와 함께 안전가옥에 머물렀다. 7207 정계 대원들이 집 주변을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새벽 2시, 빗소리에 섞여 미세한 파열음이 들렸다. 총성에 익숙한 이진우의 귀는 그것이 소음기가 장착된 총소리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적습이다 전원 전투 배치. 이진우가 소리침과 동시에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섬광탄이 날아들었다. 펑 하는 폭음과 함께 눈부신 빛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우악, 초의 중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이진우는 본능적으로 초의 중사를 덮쳐 보호하며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창문을 넘어 난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다. 전문 킬러들이었다. 이진우는 비무장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무기 그 자체였다. 그는 손에 잡히는 유리 파편을 집어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첫 번째 괴한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진우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괴한의 발목을 걷어찼다. 괴한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이진우는 그의 손목을 꺾어 소총을 탈취했다. 탕탕탕. 이진우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다. 뒤따라 들어오던 2명의 괴한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하지만 적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다. 현관문이 폭파되며 더 많은 킬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밖에서는 707 대원들과 킬러들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초의 중사 나를 따라와 이진우는 초의 중사를 일으켜 세워 뒷문 쪽으로 달렸다. 총알이 그들의 발치에 빗발쳤다. 이진우는 응사하며 퇴로를 확보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판단은 냉철했다. 앙상해 보이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킬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뒷문으로 빠져나온 이진우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에 최 중사를 태웠다. 머리 숙여 이진우는
운전석에 뛰어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굉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갔다. 킬러들이 추격해 오며 총을 난사했지만 이진우는 현란한 운전 솜씨로 빗길을 질주하며 추적을 따돌렸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야 이진우는 차를 세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초에 중사를 보며 이진우가 물었다. 다친 데 없나? 저는 괜찮습니다. 단장님은요? 초의 중사가 울먹이며 물었다. 이진우의 왼쪽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스친 총상이었다. 괜찮다. 찰과상이야. 이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상처를 지혈했다. 놈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군. 김태식, 이제 갈 때까지 갔어. 다음 날 아침, 이진우는 붕대를 감은 채 국방부 대회의실에 나타났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김태식 중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다. 김 중장은 뻔뻔하게도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앉아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증인 이진우 소장, 어젯밤 습격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방위원장이 물었다. 이진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김 중장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젯밤, 저와 핵심 증인인 초의 중사를 노린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으며 군용 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김 중장은 코웃음을 쳤다. 소장, 소설 쓰나 자네가 원한 산 깡패들이겠지. 어디서 감히 신성한 국방부를 모독해. 진정한 모독은 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중장님. 이진우가 반박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진우는 강민철 검사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어젯밤 사살된 괴한들 중 한 명의 신원 정보였다. 그는 과거 김 중장의 예하 부대에서 복무했던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역 후 김 중장의 사병 조직에 들어간 자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괴한의 대포폰에서 김 중장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김 중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여유로웠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조작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진우는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박성훈의 금고에서 나온 김 중장이 마약 밀매업자와 웃으며 악수하는 영상이었다. 음성까지 선명했다. 이번 물건은 최상품이네. 자네 덕분에 내 노후가 편안하겠어. 하하하.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김 중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저건 딥페이크야 가짜야. 그는 비명을 지르듯 부인했지만 이미 여론의 심판은 끝난 뒤였다. 이진우는 김 중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이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길 때 전방의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당신이 마약으로 배를 채울 때 내 부하들은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슬픔으로 떨렸다.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계급장 뒤에 숨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김 중장은 부들부들 떨며 손을 들어 이진우를 치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때
헌병대장과 강민철 검사가 들이닥쳤다. 김태식 중장, 당신을 뇌물수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헌병들이 김 중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김 중장은 발버둥 쳤다.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장관 나오라고 해. 대통령님께 전화해.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추태를 부렸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관은 이미 고개를 돌렸고 여당 의원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김 중장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3개가 초라하게 빛났다. 청문회가 끝나고 이진우는 밖으로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애워쌌다. 소장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이진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 온 뒤에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짧게 인터뷰를 마치고 채 올랐다. 차 안에는 최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중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울지 마라. 군인은 눈물을 쉽게 보이면 안 된다. 이진우가 손수건을 건넸다. 이제 가서 쉬어라. 자네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이진우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중장과 박성훈은 잡혔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독버섯들은 여전히 군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진우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병원으로 가는 대신 707 부대 본부로 차를 돌렸다. 아직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부대에 도착하자 모든 대원들이 연병장의 도열에 있었다. 그들은 이진우가 차에서 내리자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다.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그 뼈다귀 같은 몸으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이겼다는 사실에 그들은 전율했다. 이진우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뭉클함을 느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싸우는 이유다. 이 젊고 맑은 눈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진우는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그가 흘린 피와 땀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특수부대 시절 작전 중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보고 있나, 녀석들. 나 아직 잘하고 있는 거지? 이진우는 사진 속 전우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박성훈이었다.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면회를 요청한 것이었다. 이진우 소장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이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다. 내일 가겠소?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성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아마도 선처를 호소하거나 뒤늦은 후회를 늘어놓겠지. 하지만 이진우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것이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뼈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구치소의 접견실은 삭막하고 차가웠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박성훈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딴판이었다. 죄수복을 입은 그는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 그리고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하고 있었다. 그 거만하던 대령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중년 남자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진우가 자리에 앉자 박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정적을 깼다. 박성훈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징역만은 연금도 다 박탈당하고 제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그는 횡설수설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굴한 호소였다. 이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박대령, 아니, 박성훈 씨.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군요. 연금 계급 그런 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이고 나발이고 난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김 중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박성훈이 갑자기 악을 썼다. 너도 알잖아.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게 군대 아니야. 나만 재수 없게 걸린 거라고. 이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재수 당신 때문에 피눈물 흘린 병사들과 마약에 중독된 피해자들도 과연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에게 줄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마저 발로 차버렸어.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이진우가 돌아서려 하자 박성훈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야, 이진우? 내 놈은 뭐 얼마나 깨끗한 줄 알아. 너도 결국엔 소모품이야 나처럼 버려질 거라고. 이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다. 나는 소모품이 되어도 좋다. 내 조국과 부하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당신과 나의 차이다. 이진우는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가슴 한 구석이 씁쓸했다. 박성훈 같은 괴물을 만든 것은 개인의 탐욕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조직의 구조적 모순일까? 하지만 그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호출이 왔기 때문이다. 장관실의 분위기는 엄숙했다. 장관은 이진우에게 차를 권하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소장, 자네 덕분에 큰 고름을 짜냈네. 대통령께서도 자네의 공로를 치하하셨어.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말을 흐렸다. 김태식 중장 라인을 정리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군 내부의 동요도 심하고 일부에서는 자네가 너무 가혹하게 나간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네. 썩은 살을 도려내는데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두려워 수술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진우는 단호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알지? 알아. 하지만 정치는 또 다른 문제야.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게 어떻겠나. 해외 연수나 한직으로 잠시. 이진우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일종의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었다. 너무 눈부신 칼날은 주인에게도 부담스러운 법. 김 중장을 잡은 영웅이지만 동시에 기득권층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다. 장관님, 이진우가 정중하게 말을 끊었다. 배려해 주신 뜻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7에 복귀해서 대원들을 다독이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후에 그때 가서 제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 장관은 이진우의 결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허허, 역시 자네 고집은 못 걷겠구먼. 알겠네. 대신 몸조심하게. 아직 적들이 많아. 이진우는 707 부대로 복귀했다. 연병장에는 대원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기합 소리가 우렁찼다. 이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잊고 있었던 열정을 느꼈다. 그래, 내 자리는 여기다. 정치판의 암투가 아니라 땀 냄새 나는 이 현장. 그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몸을 풀고 싶었다. 상의를 탈의하자 수많은 흉터로 뒤덮인 앙상한 상체가 드러났다. 주변에 있던 신입 대원들이 흠칫 놀라는 기색이 보였다. 저 몸으로 어떻게 하는 의문이 그들의 눈에 스쳤다. 이진우는 샌드백 앞에 섰다. 숨을 고르고 주먹을 내질렀다. 퍽 묵직한 타격음이 체육관을 울렸다. 그의 주먹은 빨랐고 정확했다. 뼈마디가 앙상해 보였지만 그 안에 응축된 근육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땀방울이 흩날렸다. 단장님, 한 수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외쳤다. 돌아보니 체격이 건장한 특전사 대위였다. 그는 707 내에서도 손꼽히는 격투기 실력자였다. 이진우는 미소 지으며 글러브를 꼈다. 오냐, 들어와 봐라. 대련이 시작되었다. 대위는 젊은 패기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주먹은 묵직했고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진우는 물 흐르듯 유연하게 공격을 피하고 막아냈다. 힘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흘려보내는 기술. 그것은 오랜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미였다. 대위가 지쳐서 숨을 헐떡일 때 이진우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간결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대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명치를 가격하는 척하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관절기를 제압했다. 의학 항복입니다. 대위가 바닥을 쳤다. 이진우는 웃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힘만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상대의 호흡을 읽고 흐름을 타야지. 주변에서 지켜보던 대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진우의 앙상한 뼈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모두 태워버리고 남은 강인함의 결정체라는 것을. 훈련이 끝난 후 이진우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김민석 상병이었다. 제9 초소에서 그에게 초콜릿을 건네주었던 그 병사. 그는 이번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707 부대에 임시 배속되어 있었다. 이호 단장님, 김상병이 각 잡힌 경례를 했다. 충성. 쉬어. 이진우가 웃으며 받아주었다. 여기 생활은 할 만한가? 네, 좀 빡세긴 하지만 제9 초소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기 선임분들은 진짜 군인 같습니다. 김상병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다행이군. 자네, 전역하면 뭐 할 생각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상병이 수줍게 말했다. 이진우는 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나처럼 되지 마라. 몸만 상하고 고생길이다. 대신 어디에 있든 자네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 초콜릿처럼 말이야. 내 초콜릿이요? 그래, 그 어두운 밤. 자네가 건넨 초콜릿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김상병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는 그를 보며 희망을 보았다. 박성훈 같은 썩은 뿌리도 있지만 김상병 같은 새싹도 자라고 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리라. 며칠 뒤 김태식 중장과 박성훈 대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김 중장은 징역 20년, 박성훈은 징역 15년. 군사법원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이진우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진우는 조용히 짐을 쌌다. 장관과의 약속대로 그는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707 단장직을 내려놓고 국방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다. 떠나는 날 707 부대원 전체가 그를 배웅했다. 별도의 이임식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였다. 단장님 가지 마십시오. 몇몇 대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진우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울지 마라. 나는 잠시 쉬러 가는 것뿐이다. 내가 없어도 707은 대한민국 최강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진우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들의 얼굴,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뼈를 깎아 정의를 세웠고 그 뼈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이진우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앙상하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래, 뼈만 남았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다. 뼈는 살을 지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기둥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증명했다. 진정한 강함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뼈다귀 소장. 이진우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이진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다. 강민철 검사였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중장보다 더 윗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진우는 피식 웃으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역시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모양이다. 휴식은 짧을 것 같다. 나 기사 양반 개 널리시게. 네 어디로 말입니까? 운전병이 당황하며 물었다. 서울 중강지검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이진우의 눈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다. 비록 늙고 병들었을지라도 그 이빨은 여전히 날카롭다. 그의 전쟁은 계속된다.